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표층 수온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분포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면 표층 수온의 온도 변화의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부터 시작이 됩니다. 표층 수온을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층 수온 또한 당연히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혹은 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비춰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불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위도별로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수온 또한 위도별로 불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표층 수온의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위도별로 불균형을 받기 때문에 불균형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자, 적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수온이 높아질 것이고 자, 극지방에서는 적은 양을 받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륙의 분포도에 따라서 이제 해수의 수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 대륙과 누구를 비교를 해야 되냐면 해양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땅과 물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자, 땅과 물을 비교를 했을 때 비열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열이 이제 대륙이 훨씬 더 적고 해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비열이 작다. 누가 대륙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비열이 뭐냐면 1도씨의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이 작은 대륙 같은 경우는 1도씨 올리거나 혹은 1도씨 내리는 데에는 이제 들어가는 에너지량이 훨씬 더 적게 든다라는 얘기죠. 해양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이제 1도씨, 2도씨, 3도씨 수온이 올라가기까지는 아주 많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대륙 같은 경우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적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더라도 쉽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육지가 많은 북반구에는 이제 남반구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고 같은 위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남반구에서는 대륙이 적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낮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난류와 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난류가 있고 그다음에 한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부터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난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위도로부터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게 되고 자, 한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이 낮은 상태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같은 위도상이더라 하더라도 자, 이제 난류가 흐르는 서안 쪽에서는 이제 더 높은 온도의 수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 동안 쪽에서는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을 기억을 하시고 이 기억을 가지고 이제 수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온이 어떻게 분포되느냐 마이너스 2도에서 30도 사이의 수온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전 세계의 표층 수온 범위는 마이너스 2도에서 30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태양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위도별로 이제 수온이 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위도별로 차등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태양 에너지는 위도별로만 달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절별로도 달라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등수온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위도에 나란하게 분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위도 0도 적도 지역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극지방이 되는 거죠. 위도 0도의 적도 지역에선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과잉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극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수온이 낮아지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기
분포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또한 이제 위도별로 봤을 때 이 위도의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도별로 나란하게 수온 분포가 대략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이렇게 나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란하다가 뭔가 이제 조금 예외되는 요인들이 존재하겠죠. 이 아래쪽에 존재하는 뭐 해류의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대륙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용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저 아래쪽에 해수의 심해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용승 효과에 의해서 이제 수온이 조금 더 낮아지는 위도에 따른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위도별로 나란히 분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겠고 그 다음에 고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2번 동그라미에서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모두 다 태양 에너지에 의한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열대 해양이에요. 아열대 해양은 저기 태평양 부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남반구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태평양의 아래쪽. 자, 얘네들 쪽에서는 지금 해류의 영향으로 한류와 난류에 의해서 수온 변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 그 다음에 이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위도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위도에다가 선을 긋고요.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는 서안 쪽이죠. 서쪽에 연안이라고 해서 서안이라고 하고 여기는 난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약 24도 정도의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동안 쪽이죠. 동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온이 낮다. 그래서 몇 도의 수온을 갖게 되냐면 20도에서 22도 사이에 21도 정도의 수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류의 영향에 의해서 난류와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의 차이가 수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양의 에너지의 영향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3번 동그라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류의 영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제 비열차에 의한 영향이 되겠죠.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자, 그 비열차에 의한 게 바로 이제 4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계절에 따라서 변화폭은 누가 더 크냐면 이제 대륙 연안보다는 여기 대양의 중심이 작다 하고 있는데 대륙이 훨씬 더 변화폭이 크고 쉽게 식거나 혹은 쉽게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대양의 중심에서는 쉽게 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태양빛을 받았을 때에는 대륙이 훨씬 더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두 군데에서의 온도를 수온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같은 위도상 수온을 비교해봤을 때는 이제 얘가 대륙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위도 20도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20도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도 정도에 보게 되면은 요 정도 남반구 태양의 중심에 해양의 중심에서는 한 20도 혹은 22도 요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륙의 연안으로 가볼게요. 대륙의 연안 쪽으로 가게 되면 혹은 여기 쪽으로 가게 되면 자, 몇 도를 갖게 되냐면 28도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네들의 차이는 비열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륙이 훨씬 더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태양빛을 받아서 쉽게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제 위도별로 봤을 때 여기 앞에서도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에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차이는 남반구 같은 경우는 대륙이 적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 차이가 적고 이제 태양빛에 의한 온도의 높아짐 정도가 낮죠. 근데 위쪽에 북반구 같은 경우는 대륙이 많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져서 수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위쪽에 28도라든가 아니면 아래쪽 남반구의 20도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비열의 차이, 대륙과 해양의 비열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북반구가 훨씬 더 뜨겁고,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뜨겁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연안보다 대양의 중심이, 여기 해양의 중심이 훨씬 더 이제 변화폭이 적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열차에 의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5번이 확인이 되겠죠.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는 주변 지역의 기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 기후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수, 표층 수온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바로 표층 수온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양의 표층 수온, 이제 표면 쪽의 수온의 변화를 알아봤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직 수온은 무슨 영향을 받게 되냐면 태양빛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태양빛을 많이 영향을 받는 표층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빛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점점 이제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표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수온이 X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이 깊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위쪽에서 태양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태양빛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줄 때에는 여기가 깊이가 0도이니까 표층이죠. 표층은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태양빛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태양의 영향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온도가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온도의 변함이 없이 일정한 이런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태양빛은요, 여기 아래쪽에도 쌓이는데 태양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표층으로부터 10m 내에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돼요. 뭐 90%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태양의 에너지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조건은요, 바람이 불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표층 수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빛의 영향을 받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신 표층에서 바람이 싱싱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표층의 해수를 위아래를 섞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표층에서 약 일정하게 수온이 일정한 층이 어느 정도의 두께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간부터 해수의 수온이 쭉 떨어지다가 이제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부터는 다시 또 일정하게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바람의 영향을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바람을 받을 때. 그런데 지구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해수의 연직 수온의 변화는 이렇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해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합층, 두 번째 수온 약층, 그다음에 마지막 층의 심해층,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쪽에 있는 우리 혼합층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가장 수온이 높으면서 이제 일정한 수온을 갖는, 깊이에 따라서 일정한 수온을 갖는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혼합층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태양이랑 가깝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람.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고 태양의 영향을 받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러한 일정한 수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일정한 수온 변화를 갖지 않는 일정한 층을 갖는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위도별로 한번 따져봤을 때 적도 부분, 그다음에 중위도, 극지방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해수의 표층 수온 혹은 이제 혼합층의 수온이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당연히 적도 쪽이 훨씬 더 뜨겁겠죠. 자, 이 수온은 저위도랑 그다음에 뭐 중위도, 중위도 아니면은 고위도로 얘기를 해보죠. 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고위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저위도가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혼합층에서도 이제 온도의 변화 차이가 나는데
태양의 에너지 양에 따라서 저희도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고緯도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이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람 같은 경우는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위아래의 해수층? 해수층이 잘 섞이겠죠. 그런데 바람이 적게 되면은 얘네들이 잘 섞이지를 못해요. 자, 적도 같은 경우는 잘 바람이 불지 않고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쌩쌩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중위도 같은 경우는 이 혼합층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섞어주니까. 자, 적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얇겠죠. 왜 그러냐면 바람이 잘 안 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두께가 얇다. 그래서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두껍고 얇고의 차이,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따라서 이제 높고,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낮고의 차이가 이렇게 혼합층에서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온약층이에요. 자,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이제 혼합층에서 영향을 받았던 흡수했던 태양 에너지가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층이 바로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점을 찍어서 이 두 번째 층이요. 여기 층이 바로 이제 수온약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온약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쪽의 온도가 높고요. 아래쪽의 온도가 낮아요. 우리 유체 지구라고 얘기를 하죠. 움직일 수 있는 애들, 물이라던가 아니면 기체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애들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애들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따뜻한 애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애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원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겠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섞이지 않는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온약층은 혼합층 아래에 있는 층이고요.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 태양 에너지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위쪽에 있는 혼합층이랑 아래쪽에 있는 심해층이랑 두 개가 섞이질 않아요. 가운데 있는 층이 좀 섞여줘야지 위아래가 섞일 텐데 그 섞이는 작용을 못하게 여기에서 안정한 층으로 딱 존재하니까 막아버리니까 위쪽에 있는 물질과 그 다음에 심해층에 있는 물질 서로가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에 우리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차단을 한다라는 게 바로 수온약층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수온약층의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혼합층의 온도에 따라서 수온약층의 뚜렷한 정도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비슷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수온이고 여기가 깊이예요. 자, 이렇게 수온이 높은 애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존재했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층의 모습이 보이겠죠.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극지방으로 가서 표면의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낮게 되면 혼합층이 이렇게 존재했다가 수온약층이 존재했다가 심해층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수온약층인지 애매모호해 진다고요. 이 길이가 요 칸의 온도 변화가 아주 뚜렷해야지 급감을 해야지만이 뚜렷하고 내가 수온약층이야 라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급감하지 않으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수온약층의 특징은 뭐냐면 혼합층의 특징이요. 혼합층의 온도가 수온이 높을수록 이제 얘가 뚜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요. 수온약층에서도 얘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층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혼합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높아질수록 뚜렷해지고 낮으면 이게 애매모호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해층이죠. 이 심해층은 굉장히 깊은 층이에요. 태양의 영향이 없이 깜깜한 층, 그런 층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1도 못 받는 곳이 바로 심해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깊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빛이 줄어들거나 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의 변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수온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수온의 변화가 깊이에 따라서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위도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도 없어요. 적도 지역이라고 해서 심해층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지구 전역의 심해층의 온도는 다 4도씨 이하? 4도씨 이하로 다 낮은 층으로 일정하게 조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름이라고 해서 뭐 심해층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게 아니라 심해층의 온도는 태양의 영향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위도에 따라서도 계절에 따라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층이 바로 심해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도와 계절에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심해층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얘네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옆인가요? 옆쪽에 보시면 이제 연직 방향 혹은 위도별로 이제 수온약층의 수온약층이 아니죠. 수온 변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위도별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도별로 나눴을 때 이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의 두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위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층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태양, 그 다음에 바람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굉장히 많죠. 그 다음 바람은요? 바람은 적어요. 바람은 적어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얇고요. 대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높아요. 여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위도의 그림 초록색이죠. 표층 수온은 25도 가까이로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층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굉장히 얇죠. 다른 층보다 훨씬 더 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고 혼합층이 얇고 그 다음에 수온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 저위도의 수온 약층은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심해층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수온이 급감을 해요. 그래서 그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적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중위도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 중위도. 자, 중위도는 그냥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가장 표본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 잘 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적도와 극지방에 뭐 한 중간 정도 일정하게 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 두껍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한 상태, 뭐 한 18도 정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두꺼워요. 혼합층이 두껍고. 그 다음 이 표면 온도에서부터 심해층의 온도에 갈 때까지 이렇게 수온 변화가 나타나는 층, 급감하는 층이 수온 약층이죠. 수온 약층도 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저위도보다는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정도는 된다. 그래서 수온 약층 뚜렷하고 혼합층 두꺼워서 뚜렷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심해층 뚜렷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잘 발달되는 곳이 중위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고위도로 갑니다.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바람이랑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바람은 둘째 치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은 거죠.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가다가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다가 수온 약층을 만나게 되는데 수온 약층의 온도나 심해층의 온도나 표면의 온도나 거의 쌤쌤이라는 얘기죠. 쌤쌤이다 보니까 거의 일직선의 모습, 연직 수온의 분포가 전혀 변화가 별로 없이 그냥 일직선의 모습처럼 보이게 된다. 이게 고위도의 모습이에요. 층상 구조가 발달되지 않은 모습이 바로 고위도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 표층의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위도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도별로 적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위도 나눠주고 극지방 나눠주시면 돼요. 자, 적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적게 분다 그랬었죠. 그래서 혼합층 얇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혼합층이 두껍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수온약층, 심해층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극지방이 또 특이하게 되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표면에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뭐 혼합층, 수온 약층 이런 것 없이 그냥 심해층의 온도를 그대로 갖기 때문에 우리 층상 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 중위도가 가장 층상 구조가 잘 구분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도의 특징은 이미 2번, 3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를 알아보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3가지를 알아두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핵심 3가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밀도의 결정 요인입니다. 수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있고 수압이 있죠. 우리 앞쪽의 단원에서 염분을 공부할 때 얘네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수온과 그 다음에 밀도와 그리고 수압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염분 혹은 밀도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온, 염분, 수압을 기억을 하시고 자,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커져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밀도가 크려면 수온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크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크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는 자, 저위도요. 수온의 영향을 받는 저위도 적도 지역에서는 밀도가 이제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염분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염류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빽빽해지죠. 그래서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런 조건은 중위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염분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중위도는 증발이 많이 되는 우리 고압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중위도에서는 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압이 높을수록이에요. 우리 표층보다는 심해층이요. 자, 심해층에서는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가지 조건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밀도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수의 밀도들은요. 우리 순수한 물에서 약간 정도 높은 상태,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는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3번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 대체적으로 해수의 밀도 분포는요. 수온 분포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요소들이 크게 핵심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수온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대신 무조건은 아니니까 꼭 다른 요소들, 우리 염분이라던가 수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요 사항을 가지고 결정 요인 하나, 둘, 3가지, 이 3가지를 가지고 바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적용을 시킬 거예요. 첫 번째 위도는 적도 부근이 되겠네요. 자,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수온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밀도가 이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수온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 염분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압대예요. 우리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에요.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염분 값이 줄어들게 된다. 자, 염분이 낮으니까 당연히 우리 밀도도 낮은 지역이 되겠죠.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으니까 밀도가 낮은 지역이 될 것이다. 자, 위도 50에서 60도 중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온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중위도, 위도 30도 지역 같은 경우는 증발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증발량에 의해서 염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증발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 수온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밀도가 반비례 관계에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위도 60도 이상에서는 이제 극지방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에 반비례해서 밀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의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해빙이에요. 해빙. 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물들이 염분을 높이는 게 아니죠. 낮춰주고 있습니다. 자, 염분을 낮춰주니까 당연히 밀도가 낮아지겠죠. 자, 밀도가 높은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조금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60도 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위도 0도에서부터 볼게요. 위도 0도에는요,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반비례 밀도도 낮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적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높아서 염분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죠. 염분은 비례하죠. 밀도에 비례해. 자, 그래서 염분이 적으니까 밀도도 적을 것이다. 자, 위도 우리 50도에서 60도 사이 요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요. 지금 이제 수온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도 증가를 하는 특징.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감소를 하니까 밀도가 반비례 관계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 빙하가 극지방 60도 이상에선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죠. 특히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북극 부근의 빙하가 해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북극 부근에서는 밀도가 더 낮아져요. 남극 쪽보다는 더 낮아진다. 이렇게 수온과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낮아지게 된 이유는 자, 해빙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 얘네는 위도에 따라서 나눠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직 분포, 우리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도 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깊이에 따라서는 온도 분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깊이가 될 거예요. 자, 0에서부터, 표층에서부터 점점 깊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온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요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태양빛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요, 수온이. 자, 그러면 수온이라고 하는 애는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나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자, 표층에서는 밀도가 낮고요. 그러다가 점점 급감했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표층에서의 밀도가 낮은 이유는 해수의 수온이,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수온 약층 부분이겠죠. 수온 약층 부분에서 이렇게 밀도가 급증하는 이유는 수온이 급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심해층에서 수온이 일정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밀도도 마찬가지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 때에는 이제 다른 염분이라던가 수압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이제 수온에 반비례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수분과 염분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특징은 수온, 그 다음에 염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밀도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수온, 염분도는요, 수온과 염분을 X축과 Y축으로 두게 되는 거죠. 우리 T라고 하는 애가 바로 수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염분이 될 거예요. 자, 이 수온 T를 우리 세로축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분 S를 우리 가로축에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되고 이 수온과 염분의 분포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실선으로 우리 등밀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등밀도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이제 각각의 수온과 염분이 다르죠. 수온이 한 6, 그 다음에 염분이 32? 31? 이 정도가 되는 수역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는 뭐 수온은 한 9, 8 정도 되면서 이제 32가 아니겠군요.
뭐 아무튼요. 자, 34보다 조금 더 높은 염분을 갖는 이 해수역에서는 서로 수온과 염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도선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밀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준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 등밀도선 위에 놓인 두 점이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놓인 두 점은요. 수온과 염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밀도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는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문제에서는 수온과 염분을 가르쳐 줄 거예요. 혹은 이제 이런 데다가 점을 찍게 되는 거죠. 점을 찍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밀도는 얼마니, 수온은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점을 찍어서 이제 밀도와 수온, 염분을 물어보는 것은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쉽고요. 자, 밀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수온과 염분을 알려주면서 밀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수온 11도, 수온 11도요. 11도씨. 자, 그 다음에 염분 한 34 PSU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11도씨의 요 라인과 그 다음에 34 PSU 라인이 서로 만나는 겹쳐지는 이 점에서의 밀도선, 등밀도선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수온과 염분을 가르쳐 줬을 때, 자, 우리는 서로 겹쳐지는 그 지점의 등밀도선을 읽어서 밀도를 알아내면 된다. 혹은 이제 수온과 밀도를 알려줬다. 그러면 염분을 알아내라. 그러면 당연히 수온 라인에서 이제 쭉 그어내고, 자, 지우고, 자, 수온 라인에서 11도씨 라인에서 쭉 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얼마다 뭐 1.026일 때에 우리 염분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라인에서의 만나는 점의 염분값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 34 정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값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하나의 값, 우리 수온, 염분, 밀도 각각에서의 또 다른 하나의 값을 알아내는 것들이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